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가 뽑은 오늘의 숫자는 6.8배입니다.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이런 세금들은 무슨 고지서가 나오는 게 아니라 납세자가 알아서 신고를 하고 또 내야 하는 그런 세금들입니다. 알아서 내야 하는 세금을 알아서 안 낼 경우엔 납세가 불성실하다는 이유로 세금을 조금 더 내야 되는데요. 이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내야 할 세액의 연 10.95%의 세율을 곱해서 마치 이자처럼 불어납니다. 현행 시중금리를 생각하면 거의 11%에 가까운 이 가산세율은 참 높은 겁니다. 8년 정도만 늦게 내면 원래 내야 했을 세금의 2배를 내야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납세자가 또 실제 내야 했을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냈을 경우에 실수로 그렇게 냈으면 국세청은 국세환급 가산금이라는 이름으로 나중에 되돌려주게 되는데요. 세금을 낸 날부터 환급 결정일까지 적용되는 이자율은 이번에는 연 1.6%입니다. 그러니까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환급금 이자율의 6.8배, 반대로 환급금 이자율은 납부 불성실 가산세율의 7분의 1 정도 된다는 뜻입니다. 가산세율이 높은 건 세금을 제때 안 난 것에 대한 벌칙의 의미도 있는데요. 그렇다고 이렇게 6.8배나 차이 나는 건 너무 크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습니다. 늦었다고 걷어갈 땐 11%고 과하게 냈던 세금을 돌려줄 땐 연 1.6%로 계산하면 이게 놀부셈법 아니냐 이런 주장인데요. 사실 이런 지적은 벌써 15년째 국정감사를 할 때마다 나오고 있습니다. 매년 금리 상황에 따라 조정되는 환급금처럼 가산세율을 좀 조정하거나 아니면 납세자 규모에 따라 가산세율을 좀 차등 적용하는 건 어떤가 싶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1년 후 이맘때쯤 국정감사 할 때마다 똑같은 지적이 되풀이될 겁니다. 네, 10월 13일 손에 잡히는 경제입니다. 신문 보다 보면 어떤 회사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다는 뉴스가 요즘 종종 나오지요. 지주회사로 전환을 한다는 건 무슨 뜻인지, 그렇게 바꾸면 뭐가 좋길래 다들 그렇게 바꾼다는 건지 오늘은 이 지주회사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정부가 다른 나라에서 빌려온 돈 또는 우리나라의 다른 기업들이나 은행들이 외부에서 빌려온 돈을 외채라고 하는데 이 외채를 다 갚아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청취자분의 질문 오늘 친절한 경제에서 풀어드릴게요. 광고 듣고 오늘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예, 경제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한국경제TV 김치영 기자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조금 전에 네. 한중 통화스와프 협정, 이게 네. 사실은 만기는 지난 건데 그렇죠. 만기 지나고 나서 며칠 후가 됐는데요. 다시 과거와 똑같은 조건으로 연장하기로 네. 3년짜리 계약을 맺었군요.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신규 계약을 했다고요. 예. 사실상 만기 연장이나 다름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하고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그 기자들을 불러서 이 얘기를 해줬습니다. 10일 날이 이제 한중 통화 스와프 만기일이었거든요. 예. 그때 이제 저도 뉴스를 전해드렸지만 이게 만기가 됐지만 사실상 협의가 좀 진행 중이고 긍정적인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전해드렸잖아요. 그래서 연장하는 것과 관련된 얘기를 계속 양국 정부랑 은행들이 국가은행들이 얘기를 했던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똑같은 규모로 3년간 더 연장하는 걸로 지금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3,600위안이니까 64조 원이고요. 동일하게 3년이면 2020년까지로 연장을 한 것으로 지금 얘기가 전해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연장입니까? 아니면 뭐 신규 계약입니까? 라고 네. 얘기했더니 11일자로 신규 계약을 맺은 거다. 법적으로는 그렇고. 네. 그런데 예. 사실상 뭐 하루 차이인데다가 규모도 동일해서 연장했다고 이해하시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필요한 경우에 우리가 위안화를 560억 달러 어치 정도 가져다 쓸 수 있다는 그런 계약인 거죠. 그죠? 우리 돈으로 예. 63조 원이니까요. 이거는 좋은 뉴스입니다.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통화스와프가 보험과 같은 성격이거든요. 긴급하게 우리의 외환보유고나 이런 데 문제가 생겼을 때 야, 우리 계약된 대로 좀 빌려줘라고 가져다 쓸 수 있는 돈이니까요. 예. 지난번 사드 배치 이후로 중국 정부하고 우리나라 사이에 별로
분위기가 안 좋았는데 네. 약간은 뭐 좋아지는 건가 내지는 중국 정부가 그렇게 노골적으로 모든 걸 다 차단하는 건 아니구나라는 또 신호로 받아들일 수도 있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중국도 메시지를 주고 싶었겠죠. 그러니까 기축통화로서 그러니까 위안화의 국제화를 위한 뭐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굳이 뭐 이걸 끊을 필요가 있겠느냐부터 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드 관련해서 우리가 경제보복을 하고 있다고 계속 이슈를 제기하고 있는데 나름의 논리를 들어서 우리는 경제보복이 아니다라고 중국이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대로 동일하게 두고 뭐 정치와 경제를 좀 분리한다는 느낌도 국외적으로 좀 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예. 아파트 후분양 제도가 계속 문제인데 네. 지금은 선분양을 하죠. 아파트 다 지어지는 걸 못 보고 팜플렛만 보고 그렇습니다. 분양 신청을 하고 돈도 내는데 계약금부터 다 지어지고 나서 그냥 잔금 내는 걸로 하자는 목소리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 정부에서 뭐 시범적으로 좀 도입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답변을 했군요. 예, 지금 이제 국정감사가 진행 중이고요. 어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받고 후분양제, 선분양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다. 선분양 받고 나서 뭐 전매하고 그 전에 뭐 가격도 오르고 투기 세력들이 그래서 들어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질문을 이제 받았죠. 그래서 이제 김 장관이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도 고민을 하고 있고 후분양제 도입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 단계적인 도입을 고려한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LH 등 그러니까 국가에서 관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잖아요. 예. 토지공사나 이런 데에서 이쪽에서 하는 거부터 후분양제를 먼저 도입을 하고 이게 민간 부분까지 갈 수 있도록 좀 시도를 해보겠다. 그러니까 단계적인 도입이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럼 민간은 사실상 선분양이 훨씬 유리하거든요. 건설회사 입장에서 그렇죠. 예. 뭐 돈 없을 때 일단 모델 땅 확보하고 우리 이렇게 지을 거예요라고 모델하우스 번듯하게 지어놓고 사람들 오면 이제 분양대금 받아서 그 돈으로 지으면 되니까요. 네. 그러면 후분양제로 갈 이유가 없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니까 여러 가지 이제 후분양제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돈을 좀 더 싸게 빌려준다든지 아니면 후분양제를 택하는 민간 기업들에게 인센티브를 줘서 민간 기업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고민해보면 줄만한 인센티브가 별로 없는 것이 네네. 이게 민간 기업 입장에서는 지금 먼저 선분양을 하면 소비자들이 알아서 계약금 다 내고 중도금 착실히 내시니 사실은 그들이 자본 조달을 해야 할 이유가 많지 않고 네. 그러니 이자를 싸게 해준다는 게 별 도움은 안 될 것이고 그렇죠. 뭐 선분양을 하면 법인세를 깎아준다든가 결국은 세금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인데 아니 아파트 지어서 팔고 아파트 사는 사람들한테 세금 지원을 하면 그 세금 가난한 사람들한테 써야죠 라는 반론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서 정부의 고민은 좀 참 있을 것 애매하겠습니다. 같습니다. 네. 전면적으로 선분양은 안 돼. 무조건 후분양만 해라고 법으로 만들면 이건 되겠으나 인센티브를 줘서 유도하는 게 과연 그럴 만한 인센티브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이제 법적으로는 사실 선분양하고 후분양을 크게 구분은 해놓지 않고 있는 상태인데 대신에 이제 어느 정도 요건만 갖추면 선분양을 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대부분 이제 선분양을 선택해 버리는 거죠. 근데 가장 강력한 거는 사실 이 비율을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퍼센트까지 지은 이후에 분양을 할 수 있도록 해버리면 예. 어쩔 수 없이 이제 후분양으로 가는 건데 그렇게 하자니 이미 시장이 선분양 쪽으로 맞춰져 있는 시장에 너무 타격이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민이 이제 정부가 순차적으로 돌리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가 좀 없도록 공공 부분부터 하고 그다음에 민간에 하겠다라는 거고요. 예. 세금 얘기는 지금 전혀 안 나오긴 하는데 저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택지 같은 경우에 공공택지 같은 경우에는 요지의 공공택지들이 좀 있어서 네. 이제 그 개발하려고 민간사들이 뛰어드는 데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거 줄 때 후분양한다 그러면 우선권을 주겠다. 뭐 이런 거겠죠. 그 우선권이라는 게 결국은 100억에 줄 수 있는 거 80억에 주겠다는 뜻인데 예. 그만하면 20억의 세금 손실 나는 거잖아요. 후분양이든 선분양이든 우리는 100억에 팔게 그러면 그럼 100억이 정부 주머니에 들어오는 건데 예. 후분양하는 건설업체한테는 좀 싸게 80억에 드리겠습니다 하면 그거 잡아서 후분양 하겠죠 물론. 네네. 그러나 20억이 날라갔잖아요. 정부 입장에서는. 그 20억 서민들에게 쓰자는 주장일 텐데. 네네. 글쎄요. 이게 후분양 제도가 자꾸 이야기가 나오는 게 짓고 나서 들어갔더니 모델하우스와 다르고 네. 자꾸 뭐 세고 부실 시공 있는데 이미 난 돈은 다 냈고 뭐 확인할 수 있는 시험 기간이 없으니 불리하다. 이게 가장 문제라면 다 짓고 나서도 한 10%나 20% 정도는 어디 이 보증금으로 맡겨놓고 네. 뭐 10년 이후 뭐 아파트 수명이 30년까지 가면 20년 사이에도 무슨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하자보수나 하자보수를 해주고 할 기금을 따로 마련하자는 말씀이시죠? 연락해도 빨리 안 오면 하루에 이자를 뭐 5%든 10%든 붙여서 떼면 네. 빨리 올 것 같은데요, 건설회사. 그것도 뭐 좋은 방법인데 정부의 초점이 그거 해결도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분양했을 때 나타나는 주택 시장의 여러 가지 문제들도 같이 해결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복합적인 네. 것 같습니다. 예. 정부의 원자력 발전 정책, 가능하면 원전 안 만들겠다는 정책인데 네네. 이와 관련해서 원자력 발전을 했을 경우에 전기요금 원가가 얼마나 되느냐 이걸 가지고 계속 논란이 있군요. 예. 결국에는 이제 탈원전을 했을 경우에 지금 탈원전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입장이 그 부담이 많아진다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발전소들의 중심을 가져갔을 때 발전 단가가 높아지면서 결국에는 전기료가 오를 것이다라는 게 이제 반대 논리의 어느 정도 핵심인데요. 정부가 이걸 반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원전도 사실상 원전 발전 단가에 사후에 일어날 사고 비용이라든지 뭐 안전 관리를 해야 될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하면 예. 신재생 에너지에 만만치 않는 비용이 든다라고 지금까지 주장을 해왔었거든요. 근데 어제 이제 국감에서 한국수력원자력이 원자력 발전 원가를 공개를 했는데요. 이 원가가 그동안 정부가 얘기했던 것보다 현저히 낮았습니다. 그러니까 LNG나 신재생 에너지 원가의 한 4분의 1 수준으로 어제 공개를 했거든요. 이게 사후 처리비까지 포함했다는 뜻입니까? 예, 사후 처리비까지 포함된 비용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이제 수력원자력에서 발표를 하니까 예. 이게 지금 갑자기 논란이 된 것이죠. 그래서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출범 이후에 탈원전을 강행하기 위해서 원자력 발전 원가를 상대적으로 높여서 신재생 에너지와 비슷하게 지금까지 얘기를 한 거 아니냐 네. 이런 의혹들을 막 강하게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이게 예를 들면 야당 의원들이 주장했다면 현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기 위해서 만든 수치겠구나라고 추정할 수도 있는데 네. 한국수력원자력은 공기업이고 현 정부에 영향력이 미치는 공기업인데 이런 식의 방침과 좀 다른 숫자를 내는 것도 이례적이고 네. 그러다 보니 정부 입장이 좀 난감해졌겠습니다. 그죠. 정부는 좀 난감한 상태고요. 근데 이제 뭐 야당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한국수력원자력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내부에서는 계속해서 탈원전을 하게 되면 자신들의 회사 자체에도 영향을 좀 미치거든요. 그래서 예. 사실 내부에서는 탈원전 자체를 반대하는 분위기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그에 근거한 자료를 내놓은 거 아니냐 이렇게 추정해 볼 수도 있고요. 예. 근데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이렇게 반박 논리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발표된 자료에 사후 처리 비용들이 이렇게 다들 들어가 있지만 네. 이건 딱 현재 시점에서만 얘기한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신생에너지라는 것도 그러니까 태양광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는 사용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발전 원가는 떨어지게 돼 있다. 미래의 네. 가치까지 생각을 하면 예.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지 않았고 두 번째 원자력 발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매몰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나중에 폐기하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원가를 내는 것 자체가 사실상 기준이 없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한 것보다 지금 원자력 발전에서 얘기한 거는 훨씬 더 기준을 좀 낮게 잡아서 계산한 거기 때문에 네. 이것만 가지고 얘기하기는 좀 힘들다. 이렇게 정부에서는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자력 발전소 한 기를 해체하는 데 드는 비용이 네네. 똑같은 규모의 원전이라도 네. 많이 해체를 해본 나라에서 하면 싸게 간단하게 하고 좀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하면 비싸다 이런 주장인가요? 이게 나라마다 또 다 다릅니다. 지금 보면 국가별 원전 해체 비용이요. 2012년도 프랑스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은요.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2,414억 원 정도가 들었다라고 돼 있는데 프랑스는 4천억 원이 넘고요. 미국은 7천억 원, 독일은 8천억 원까지 든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국가마다 기술 수준에 따라서 이게 워낙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기준을 정하느냐의 문제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탈원전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은 이제 마치 전기료 인상 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이게 전기료를 낮추기 위해서 또는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탈원전 정책을 피겠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떤 그 피치 못할 정말 큰 사고가 일어났을 때 부대적인 비용은 사실 계산하기가 힘든 거기 때문에 이걸 전기료만 가지고 논의하는 거는 네. 맞지 않다라는 게 또 정부의 입장입니다. 예, 금융감독원장이 실손보험료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는데 이 말은 네. 실손의료보험이 너무
보험료가 비싸다? 앞으로 좀 낮추겠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뭘 좀 들여다보겠다는 뜻이에요? 건강보험을 이제 강화하겠다라고 정부가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건강보험 대상 질병이라든지 항목을 확 확대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실손보험 같은 경우에는 흔히 손해율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보험사에서 보험료로 지급하는 비용이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고려하면 실손보험료가 떨어져야 된다라는 얘기를 한 것이고요. 예. 그래서 내부적으로 우리가 이 부분을 뭐 좀 계산을 해보고 있다. 얼마나 떨어뜨릴 수 있는지, 그리고 근거는 어떤 것들을 제시할 수 있는지를 보고 있으니 실손보험사들도 앞으로 손해율이 높아져서 보험료를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시장에서 이해하기 힘들 것이다. 라고 이제 어제 발언을 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실손보험사들 보고 이렇게 그 국가에서 지출하는 비용이 늘어나는 만큼 사적보험에서는 비용이 떨어져야 되는 게 맞으니 네. 검토를 해라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그 얘기 한 거군요. 알겠습니다. 한국경제TV 김치영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아야 될 것들 많이 안내를 해주고 눈높이에 딱 맞는 만인의 경제 과외 선생님. 다음 순서는 친절한 경제입니다. 네, 어제 국가부채하고 외채의 차이점에 대한 질문 저희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방송 나간 후에 그럼 외채나 국가부채를 줄이거나 갚으려면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이런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단 외채는 다 갚을 수도 없고 사실은 다 갚아서도 안 됩니다. 예전에 우리가 IMF 외환위기 때 우리가 외채 때문에 고생한 기억이 있잖아요. 그래서 외채는 한 푼도 없는 게 좋다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외채는 이게 정부에서 꿔오는 게 아니라 외국과 거래하다가 민간 기업들이 꿔오게 되는 돈이거든요. 그런데 외국과 거래를 하다 보면 반드시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달러를 찍어낼 수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어떤 유망한 벤처 회사가 미국에서 세탁기 공장을 세우려고 하는데 한 1억 달러처럼 정도 필요하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제일 쉽기로야 미국 은행 가서 빌리면 되는데 미국에 있는 은행은 그 우리나라 벤처 회사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이자를 비싸게 요구하거나 안 빌려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럴 때는 그 회사가 우리나라 은행에 와서 너희들이 외국에서 1억 달러를 너희 은행 신용으로 좀 싸게 빌려와라. 그리고 나서 우리 세탁기 공장 설립 자금으로 좀 빌려줘라. 너희 은행은 우리 회사 좋은 회사인 거 알지 않느냐.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은행은 한 연 2%쯤의 1억 달러를 외국에서 빌려와서 연 5%의 그 세탁기 회사에 빌려주면 은행도 좋은 장사가 되잖아요. 하지만 그 순간 우리나라에는 외채 1억 달러가 생기는 겁니다. 근데 이런 외채를 다 없애자고 하면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에서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외채를 다 갚고 다시는 안 생기게 하는 건 불가능하고요. 다만 외채가 너무 많으면 어느 날 갑자기 한국의 은행들, 한국의 기업들 우리는 못 믿겠다, 빨리 다 갚아라, 이제 이런 분위기가 금융시장에서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를 대비해서 정부는 외환 보유액을 쌓아두는 겁니다. 급할 때는 그 돈으로 일단 갚으려고요. 그래서 뭐 싸움할 일 없으면 태권도 배울 이유도 없진 않지만 줄어들듯이 외채가 없거나 적으면 뭐 외환 보유액도 그 의미나 목적이 좀 줄기는 합니다. 그리고 정부가 뭘 열심히 한다고 외채가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요. 오로지 기업들이 수출 많이 해서 달러 벌어오는 거 말고는 외채를 줄일 방법은 없습니다. 세금을 아무리 많이 걷어도 그 세금은 달러가 아니라 원화니까 외채 줄이는 데는 아무 도움이 안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외환위기 때 외채는 많은데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으니 그래서 장롱에 들어있는 금 모으기를 했던 겁니다. 요즘 같으면 비트코인 같은 것도 모으는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겠네요. 반대로 국가 부채를 줄이거나 없애려면 그건 정부가 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돈을 안 쓰거나 아껴 쓰거나 세금을 많이 거두면 됩니다. 국가 부채는 오로지 정부가 진 부채니까 수출을 많이 한다고 국가 부채가 줄어드는 건 또 아닙니다. 그래서 외채는 갚으려면 수출을 많이 해야 되고 아니면 수입을 덜 하면 되고요. 또 국가 부채는 다 갚으려면 정부가 세금을 많이 걷어두면 되고 또 아니면 재정 지출을 줄이면 되겠지요. 그런데 말씀드린 방법들이 다 어렵습니다. 수출 많이 하기도 어렵고 수입 덜 하는 것도 쉽지 않지요. 또 세금 많이 걷는 것도 어렵고 세금 덜 쓰는 일도 어렵고 그래서 항상 외채와 국가 부채는 늘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많다는 느낌이 듭니다. 친절한 경제였습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네, 어제 뉴스 들으셨듯이 롯데그룹이 지주회사 체제로 또 전환을 했습니다. 이 롯데그룹뿐만 아니라 최근 몇 년 사이에 우리나라에서는 계열사를 많이 갖고 있는 대기업들, 이 그룹의 지배구조 체제를 지주회사 형태로 많이 바꾸고 있고 여전히 지주회사로 바꾸느냐 마느냐 고민도 하고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지주회사라는 게 뭔지, 지주회사로 바꾸면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등등을 공부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본시장연구원의 황세훈 실장을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 지주회사가 뭡니까라고 질문을 해보면 제가 네. 그동안 들은 답변 중에 제일 이건가 싶은 쉬운 설명은 네. 학교로 치면 지주회사는 교장 선생님 같은 거고 네네. 나머지 계열사들은 그냥 담임 선생님 같은 겁니다. 그렇게 설명해 주시더군요. 네, 비슷한 비유가 될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뭐 만약에 남자분들이라면 이제 군대 생각하시면 좀 쉽게 이해가 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이제 군대를 갔다 오신 분들이라면 이제 사단의 개념, 그다음에 사단 밑에는 연대가 보통 이렇게 몇 개 이렇게 소속이 되어 있는데 예. 이 연대라는 것은 사단 본부대에 의해서 이렇게 통제를 받는, 그렇지만 어느 정도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는 그런 조직들인 거거든요. 예. 위에 강력한 컨트롤 타워가 하나 있고 그 밑에 이제 자회사들이 줄줄이 붙어 있는데 이 강력한 컨트롤 타워의 통제를 받으면서 사업을 하는 이런 이제 모델을 지주회사 체제라고 보통 표현을 하게 되죠. 그러면 지주회사는 계열사가 10개 있으면 그 10개 계열사의 지분들을 골고루 갖고 있어서 그 계열사들을 지배하는. 그렇습니다. 다른 일은 이제 별로 안 하고 오로지 그것만 하는. 이제 두 가지 형태의 지주회사가 있는데요. 이제 순수 지주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감독, 컨트롤 역할만 하게 되는 거고요. 예. 여기 이제 상대되는 개념이 그 혼합 지주회사 내지는 사업 지주회사라고 불리는 건데요. 요거는 스스로가 개별적인 사업을 영위함과 동시에 밑에 자회사들에 대해서 컨트롤 영역을 담당하는 이런 이제 지주회사들도 존재합니다. 일부. 그럼 과거에 우리 재벌 기업들은 또 나름대로 그들끼리 뭉쳐서 네. 회장님 말씀이면 다 통하는 그런 지배 구조를 갖고 있었는데 네네. 지주회사 체제도 맨 위에는 지주회사가 있고 그 지주회사는 회장님이 지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회장님 말 한마디에 과거에- 다 움직이는 건 똑같은데. 네네. 과거의 모습과 달라지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 대기업들, 특히 이제 재벌 기업들은 순환 출자 구조라는 것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제 요게 지주회사 체제와 조금 이제 대별되는 시스템인데, 순환 출자 구조에서는 지주회사에서는 지주회사가 있으면 이 지주회사가 A회사, B회사, C회사를 다 각각의 주식을 보유하는 개념이고요. 예. 이 반대되는 순환 출자 같은 경우에는 A회사가 B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고 B회사가 다시 C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고 예. 또다시 C회사가 A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쉽게 말해서 회전문처럼 빙글빙글 돌아가는 형태로 이제 주식 그 지분을 가지고 있게 되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대주주, 이렇게 대기업 총수의 입장에서 보면 컨트롤을 행사할 수 있는 방식은 그러니까 컨트롤을 행사할 수 있다는 사실은 동의를 한데, 행사하는 방식이라든지 또는 이러한 행사를 위해서 들어가게 되는 자금의 규모, 이런 네. 것들이 달라지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대기업의 지배 구조를 밖에서 비판을 할 때 네, 회장님 한마디로 모든 게 다 알아서 움직이고 네네, 다른 경영진들이나 사회이사의 의견은 반영이 안 되는 게 문제입니다라고 지적을 하는데, 네네. 그거는 순환 출자 구조일 때나 지주회사 구조일 때나 결국은 같은데, 예,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죠. 근데 왜 지주회사 체제로 바꾸는 게 좋고 바꾸라고 하고 또 바꾸려고 하는 겁니까? 일단 순환 출자 구조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고질적인 문제점들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적은 자본으로 그 그룹 전체에 대한 그 경영권을 컨트롤을 하다 보니까 외부로부터의 충격이라든지 공격에 굉장히 취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외국계 헤지펀드 같은 것들이 들어와서 그 특정 기업의 특정 그룹의 경영권을 장악을 하려고 시도를 하게 되면 예. 자금이 많지 않아도 충분히 이러한 공격이 가능하다라는 게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의 문제점은 뭐냐면, 순환 출자 구조인 경우에는 예를 들어 A 기업에서 재무적 어려움이 발생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부도 사태가 나타나게 된다면 이 부도 위험이 맞바로 B 기업 그리고 C 기업까지 전이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지배를 그렇습니다. 하고 있으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급 보증도 했을 것이고. 예, 연쇄도산의 위험성이 굉장히 큰 거거든요. 예. 예전에 이제 2013년에 아마 기억하실 분들이 많을 텐데 동양그룹이 파산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동양그룹 같은 경우에 무려 17개의 순환 출자 구조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부실 계열사들의 피해가
바로 우량 계열사로 전이가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룹 전체가 붕괴돼버린 그런 사례들이 나타났었죠. 잠깐만요. 그러면 지금은 지주회사 체제로 바꾸고 나면 자회사로 A, B, C, D 회사가 있다고 할 때 네. 예를 들면 이게 다 B 회사에 문제가 생기면 B 회사 하나만 부도가 나면 끝나는 거죠. 그 B 회사에는 지주회사가 위에 있고 그 지주회사는 B 회사에 지급 보증을 섰을 텐데 그 지주회사는 항상 파일이 안 지급 보증을 서는 구조는 아닙니다. 이건 어느 정도의 그 이제 독립적인 그 자금의 그 흐름의 독립성은 어느 정도 유지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주회사라고 하더라도 자회사에 대해서 그 무한도로 지급 보증을 산다든지 이런 거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지주회사로 바꾸면서 그렇게는 하지 말라는 규정도 넣었나 보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전반적으로 순환출자보다는 지주회사가 위험을 전이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좋다는 생각은 드는데. 네네, 위험 관리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안정적인 경영권의 유지 이런 측면에서는 당연히 지주회사 시스템이 순환출자 구조보다는 더 낫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다들 지주회사로 가지 또 지주회사로 안 가는 회사들은 무슨 장점이 있길래 안 가고 있습니까? 이게 이제 순환출자 구조랑 또 한 번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예. 지주회사가 이런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이제 재벌기업들 중에 아직 안 간 재벌기업들이 꽤 되거든요. 그 안 간 이유는 지주회사로 전환을 하려면 그 지분 관계를 다 정리를 해야 됩니다. 순환출자 구조에서 나타나는 그 이제 서로 상호 이제 지분이 교류가 돼 있잖아요. 예. 이런 교류를 다 끊은 다음에 이 지분을 지주회사가 다 인수를 해야 되거든요. 예. 사와야 되는 겁니다. 예. 그러려면 자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거든요. 누구의 자금이 들어가요? 그 지주회사의 자금이 들어가는 겁니다. 지주회사 회사 돈이 좀 있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주회사가 자금을 충분히, 보통 이게 조 단위의 자금이 들어간다고 보고 있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지주회사가 충분히 자금을 가지고 있다면 순환출자 구조에서 지주회사 전환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텐데 보통은 그 정도의 풍부한 자금을 가지고 있기가 사실상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비용은, 그러니까 당장 투입해야 될 자금의 규모는 엄청난데 그러한 자금을 충분히 가지고 있지는 못하니까 이러한 지주회사로의 전환이 이제 항상 좀 시간이 많이 걸리고 딜레이가 되고 그런 식이 되는 거죠. 하고는 싶은데 돈 문제군요, 결국은. 결국은 돈 문제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문제가 세금 이슈도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 말은 지주회사로 전환하면 세금을 더 내야 되는 문제가 생겨요? 이제 배당소득세나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게 되거든요. 지주회사로 전환을, 이제 순환출자를 끊고 지주회사로 전환을 하게 되면 지분 정리가 일어나고요. 예. 그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지분의 매각이 발생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보통 이제 지분을 매각을, 주식을 판다는 얘기잖아요. 예, A 회사 주식을 B한테 팔고 다 B로 몰아넣고 B 아래로 헤쳐 모이자, 이게 지주회사니까. A 회사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B 회사에 팔게 되면 그러면 A 회사는 대규모 양도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갖고 있던 주식을 넘겨주는 게 사실은 팔아야 되는 거니까. 팔아야 되는 거니까요. 그러면 양도소득이 발생하는 거고요. 여기에 보통 양도소득세가 20%에서 30% 정도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양도소득세가 굉장히 큰 규모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알겠어요. 우리도 예를 들면 형제들끼리 쭉 있는데 갖고 있는 집들 다 큰형한테 몰아주고 우리는 다 큰형 세입자 하자. 네네.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러려면 갖고 있던 집들을 팔아야 되니 양도소득세 나올 수 있다는 말이군요. 그렇죠. 기업이 당장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되는데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큰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양도소득세뿐만이 아니라 배당의 형태가 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세금이 또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가 있죠. 그러면 지금 지주회사로 바꾼 회사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다 내고 바꿨어요? 양도소득세를 이제 완전히 면제받을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정부에서도 이런 지주회사 전환 과정에서 대규모 양도소득세 또는 배당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언제까지 기한을 줘서 이 안에 지주회사로 전환을 하면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를 일정 부분 줄여주겠다. 이러한 방식으로 세금 깎아줬군요. 네네. 지주회사로 바꾸면 좋아지는 건 그들 기업들인데 세금은 우리가 깎아줬네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제 국가 경제 전체로 생각을 해보면 이제 생산 활동이라든지 고용에 있어서 기업이 차지하는 역할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기업이 안정적으로 경영권을 유지를 하고 안정적으로 비즈니스를 하는 것은
국가 경제 차원에서 봤을 때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생산을 많이 하다 보면 또 고용도 많이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따라서 그 기업들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을 하면서 안정적으로 경영권을 유지를 하고 그다음에 생산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정부에서도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하는 거죠. 지주회사 관련해서 공부를 좀 하다 보면 지주회사로 되려면 지주회사는 부채 비율이 얼마 이하여야 되고 계열사 지분을 상장 기업이면 30%, 비상장 기업이면 50% 이상 확보를 해야 그게 지주회사다. 네네. 이런 규정이 있더군요. 네네. 굳이 그런 제한을 둔 이유는 뭡니까? 네, 지금 이제 부채 비율 같은 경우는 200%로 이제 제한을 하고 있는데 예. 지주회사가 다 좋은 것 같기는 하지만 모든 시스템이 그렇듯이 좋은 점이 있으면 또 단점이 있게 마련이거든요. 예. 지주회사 체제도 단점이 존재를 합니다. 어떤 거냐면 경제력이 너무 많이 이제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지주회사 시스템을 이용해서 독점 내지는 과점 체제를 더 공고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따라서 지주회사 시스템이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만 이러한 이제 부작용들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작용을 줄이고자 하는 목적에서 이제 이런 부채 비율에 대한 제한이라든지 혹은 상장기업 30%, 비상장기업 50% 지분을 확보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더 규제를 가하는 거죠. 지금처럼 각 계열사들 지분을 다 사는데 돈 없으면 은행에서 꺼다가 사지라고 생각하면 부채 비율은 계속 올라갈 텐데.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주회사가 계속해서 돈을 빌려서 불안해지겠군요. 무한정 기업들을 사들일 수 있거든요. 예. 이렇게 되면 경제력이 너무 특정 기업에 집중돼 버리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지주회사가 그런 구조군요. 잘 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본시장연구원의 황세훈 실장이었습니다. 네, 경제 분야의 옛날 이야기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경제 타임머신. 오늘도 박연미 경제 칼럼니스트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옛날 이야기는 할머니한테 들어야 맛인데. 맨날 얘기하셔. 박연미 경제 칼럼니스트는 할머니 느낌은 전혀 없어요. 저요? 네, 확인이 안 되니까 일단. 네. 추석 지나니까 이제 가을과 관련한 옛날 얘기들 꽤 많을 것 같은데 네. 오늘은 추억의 단어, 가을 운동회? 네, 그 얘기 한번 해볼까요? 예. 저도 최근에 유명 연예인이 아들 가을 운동회 갔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본 적 있고 또 네. SNS에는 아들 운동회 갔더니 부모로 나온 그렇지만 연예인인 그런 분들 봐서 아주 뭐 좋았다 이런 얘기도 그렇죠. 올라오더군요. 저도 기사 봤어요. 유재석 씨 얘기죠. 예. 이분이 국정감사 때 제출됐던 자료를 기준으로 보면 하루 몸값이 공중파 1,500만 원, 뭐 케이블 2,500만 원 정도 된다는데 하루 몸값이라는 게 한 번 출연하면 네, 한 회당 특정 프로그램에 한 회당 출연료가 그 정도 된다는 게 과거에 KBS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난 적이 있어요. 2,500만 원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소송이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현재는 이 가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추정이 된 것인데 몸값이 이렇게 비싼 아빠들도 아이들 운동회에는 그냥 똑같은 학병으로 참여하는구나 이런 모습을 봐서 흥미롭기도 했습니다. 그러네요. 목장갑 예. 끼고 줄다리기 하시더라고요. 뭐 저희 어릴 적도 이 운동회 거의 목숨 걸고 준비했죠 뭐. 그렇죠. 그리고 또 저희 때 운동회라는 거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온 동네가 떠들썩하게 즐기는 동네 잔치였죠. 예. 그때 생각해보면 천군 백군 딱 나눠서 이 땀 흡수 하나도 안 되던 그 팍팍한 그 체육복 예. 입고 학교 앞 문방구에 가면 천군백군 머리띠 팔잖아요. 그게 앞면은 청색, 뒷면은 흰색이에요. 내년에 백군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 청백군이 나눠지면 뭐 거의 혈투가 시작이 되는데 예. 백미가 뭐 릴레이 달리기, 줄다리기, 콩주머니 터뜨리기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네요. 예. 기억이 나시는 분은 새록새록 날 거고 무슨 소리야 하는 분들은 신세대인 것이고. 네. 정부가 이 운동에 금지하던 시기가 있었다면서요? 네, 무슨 이게 얘기입니까? 소위 촌지 논란 때문이었는데
그 1960, 70년대에는 돈이 없어서 운동회 못하는 학교가 꽤 많았어요. 그래서 일부 학교들이 운동회 비용을 학생들에게 객출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운동회비 징수와 쓰임새에 문제가 생기면서 아예 운동회 하지 말아라 이런 정부 명령이 떨어진 적이 있었는데요. 네. 이게 1975년 상황입니다. 그런데 불과 1년 만에 정부가 입장을 완전히 바꿉니다. 호호. 그러니까 운동회비 내라고 가정통신문 보냈다는 것도 좀 우습고. 그렇죠. n분의 1 하자. 너희들도 즐겁지 않니? 학교의 입장이 그거였던 거죠. 하기야. 전 예전에 고등학교 다닐 때 학교 책걸상 바꾼다고 네. 책걸상 값 좀 내라고 통신문 받은 적 있어요. 저는 국민학교 다닐 때 학교 시험지 있잖아요. 네. 시험지 프린트해야 된다고 갱지 사오라고 해서 네. 학교에서 학생들 시험 보는 시험지도 제가 사간 적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다 말도 안 나라에서 되는 해야 될 얘기죠. 건데라고 예. 생각하지만 그때는 그 생각은 못하고 조금만 깎아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 10,000원만 좀 싸면 낼 텐데 네.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 문제 때문에 그만두었던 운동회를 금방 다시 하라고 정부가 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이게 시대 상황과 무관치 않습니다. 이게 유신 시절이었는데요. 일부 국회의원들이 박정희 대통령 추천으로 유신정의회라는 곳에 멤버로 뽑히는데요. 이걸 당시에 줄여서 유정회라고도 불렀습니다. 이 유정회에서 저희가 정책적으로 고안을 해보니 운동회를 다시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제안을 한 거죠. 예. 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이 유정회 의견을 받아들여서 76년 9월 2일에 지금으로 치면 당정청 협의 정도가 될 이 정부 여당 연석회의에서 운동회 다시 합시다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국가원수가 국민학교 운동회 다시 해라 이렇게 지시를 내리는 게 지금의 눈으로 보면 참 흥미로운 얘기죠. 다시 하라고 했던 이유는 또 뭡니까? 이게 유정회가 생각하기에는 운동회가 단순한 운동회가 아니었던 거예요. 이게 거대한 그 정치 캠페인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던 건데 네. 해서 운동회를 다시 해도 좋은데 일단 근검 절약을 모토로 삼아라. 그래서 아이들이 달리기에서 1등을 하든 말든 상품은 절대 줘서는 안 된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 원칙이 국민학교 운동회를 하는데 경기 종목에 새마을 정신을 높일 수 있는 종목 넣어라. 또 총력 세상에. 안보 태세에 걸맞은 운동 경기를 넣어라. 이렇게 주문을 합니다. 총력 안보 태세면 뭐 자주국방 내지는 전쟁과 관련한 걸 텐데. 그렇죠. 그런 운동 종목이라는 게 뭐가 있어요? 일단 그 새마을 운동부터 그 안내를 해드리면 가만히 짜기, 새끼 꼬기 이런 것들을 그게 운동의 종목으로. 종목이었다고요? 운동의 종목이었어요. 지금은 빨리 꼬기 뭐 이런 거였나 보군요. 그렇죠. 뭐 근검 절약을 할 수 있는 또 총력 안보 종목으로는 화생방 대피 훈련 뭐 그런 것들이 그 초등학교의 당시에는 국민학교였죠. 국민학교의 운동의 경기 종목으로 들어갑니다. 네. 이때가 전화 박연미 기자나 갓 초등학교 입학할 무렵이었다는 뜻이니까. 입학할 무렵이요? 아유 저는 아니죠. 안 태어나셨어요? 저는 안 태어났을 때고. 어떻게 알았어요 이런 얘기들? 그 이진우 MC께서 갓 걸음마 떼셨을 그때 정도입니다. 네. 이런 운동회가 그럼 요즘식으로 좀 달라진 건 언제부터입니까? 이런 문화가 꽤 오래 지속이 돼요. 해서 2000년대 들어서야 이제 자연스럽게 사라졌는데 그 중간에 과도기를 생각해 보시면 예. 저희가 국민학교에서 초등학교로 넘어가던 시기까지만 해도 그렇게들 학교 운동회와 그 행사에서 한복을 입고 부채춤을 그렇게 췄거든요. 꼭 들어갔죠. 전통을 예. 반드시 집어넣어라 이런 압박이 있었고 그 짝을 지어서 하는 마스게임이 반드시 들어갔습니다. 통일성을 네. 강조하는 그런 하나의 장치였죠. 지금 생각하면 그 매스게임이라는 게 네. 뭐 응원석에서 카드 섹션 하는 거잖아요. 네. 그게 밖에서 응원석을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참 보기 좋고 네. 그런데 하는 사람은 하나도 재미없거든요. 그렇죠. 이게 참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경기를 전혀 즐길 수 있는 그런 형태가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그거 하려고 또 막 움직이고 연습했던 거 생각해. 그 여름에 정말 네. 네. 요즘에도 운동회 합니까? 요즘에도 해요. 하는데 네. 점차 사라지는 분위기입니다. 교육부 통계를 봤더니 재작년 기준으로 전국에 5,800개 정도 초등학교 중에서 한 500개 학교는 운동회를 아예 안 했더라고요. 예. 왜 안 했느냐 물어봤더니 일단 고객님이 줄었습니다. 재학생 수가 줄어서 할 아이들이 많이 없습니다와 맞벌이 가정이 늘어서 부모들이 부담스러워합니다. 이런 반응이 많았는데 아이들이 좀 딱하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예. 박연미 경제 칼럼니스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손에 잡히는 경제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1시 10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가 뽑은 오늘의 숫자는 6.8배입니다.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이런 세금들은 무슨 고지서가 나오는 게 아니라 납세자가 알아서 신고를 하고 또 내야 하는 그런 세금들입니다. 알아서 내야 하는 세금을 알아서 안 낼 경우엔 납세가 불성실하다는 이유로 세금을 조금 더 내야 되는데요. 이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내야 할 세액의 연 10.95%의 세율을 곱해서 마치 이자처럼 불어납니다. 현행 시중금리를 생각하면 거의 11%에 가까운 이 가산세율은 참 높은 겁니다. 8년 정도만 늦게 내면 원래 내야 했을 세금의 2배를 내야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납세자가 또 실제 내야 했을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냈을 경우에 실수로 그렇게 냈으면 국세청은 국세환급 가산금이라는 이름으로 나중에 되돌려주게 되는데요. 세금을 낸 날부터 환급 결정일까지 적용되는 이자율은 이번에는 연 1.6%입니다. 그러니까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환급금 이자율의 6.8배, 반대로 환급금 이자율은 납부 불성실 가산세율의 7분의 1 정도 된다는 뜻입니다. 가산세율이 높은 건 세금을 제때 안 난 것에 대한 벌칙의 의미도 있는데요. 그렇다고 이렇게 6.8배나 차이 나는 건 너무 크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습니다. 늦었다고 걷어갈 땐 11%고 과하게 냈던 세금을 돌려줄 땐 연 1.6%로 계산하면 이게 놀부셈법 아니냐 이런 주장인데요. 사실 이런 지적은 벌써 15년째 국정감사를 할 때마다 나오고 있습니다. 매년 금리 상황에 따라 조정되는 환급금처럼 가산세율을 좀 조정하거나 아니면 납세자 규모에 따라 가산세율을 좀 차등 적용하는 건 어떤가 싶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1년 후 이맘때쯤 국정감사 할 때마다 똑같은 지적이 되풀이될 겁니다. 네, 10월 13일 손에 잡히는 경제입니다. 신문 보다 보면 어떤 회사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다는 뉴스가 요즘 종종 나오죠. 지주회사로 전환을 한다는 건 무슨 뜻인지, 그렇게 바꾸면 뭐가 좋길래 다들 그렇게 바꾼다는 건지 오늘은 이 지주회사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정부가 다른 나라에서 빌려온 돈 또는 우리나라의 다른 기업들이나 은행들이 외부에서 빌려온 돈을 외채라고 하는데 국외적으로 좀 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예. 아파트 후분양 제도가 계속 문제인데 네. 지금은 선분양을 하죠. 아파트 다 지어지는 걸 못 보고 팜플렛만 보고 그렇습니다. 분양 신청을 하고 돈도 내는데 계약금부터. 다 지어지고 나서 그냥 잔금 내는 걸로 하자는 목소리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 정부에서 뭐 시범적으로 좀 도입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답변을 했군요. 예, 지금 이제 국정감사가 진행 중이고요. 어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받고 후분양제, 선분양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다. 선분양 받고 나서 뭐 전매하고 그 전에 뭐 가격도 오르고 투기 세력들이 그래서 들어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질문을 이제 받았죠. 그래서 이제 김 장관이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도 고민을 하고 있고 후분양제 도입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 단계적인 도입을 고려한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LH 등 그러니까 국가에서 관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잖아요. 예. 토지공사나 이런 데에서 이쪽에서 하는 거부터 후분양제를 먼저 도입을 하고 이게 민간 부분까지 갈 수 있도록 좀 시도를 해보겠다. 그러니까 단계적인 도입이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럼 민간은 사실상 선분양이 훨씬 유리하거든요. 건설회사 입장에서 그렇죠. 예. 돈 없을 때 일단 모델 땅 확보하고 우리 이렇게 지을 거예요라고 모델하우스 번듯하게 지어놓고 사람들 오면 이제 분양대금 받아서 그 돈으로 지으면 되니까요. 네. 그러면 후분양제로 갈 이유가 없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니까 여러 가지 이제 후분양제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돈을 좀 더 싸게 빌려준다든지 아니면 후분양제를 택하는 민간 기업들에게 인센티브를 줘서 민간 기업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고민해보면 줄만한 인센티브가 별로 없는 것이 네네. 이게 민간 기업 입장에서는 지금 먼저 선분양을 하면 소비자들이 알아서 계약금 다 내고 중도금 착실히 내시니 사실은 그들이 자본 조달을 해야 할 이유가 많지 않고 네. 그러니 이자를 싸게 해준다는 게 별 도움은 안 될 것이고 그렇죠. 뭐 선분양을 하면 법인세를 깎아준다든가 결국은 세금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인데
아니 아파트 지어서 팔고 아파트 사는 사람들한테 세금 지원을 하면 그 세금 가난한 사람들한테 써야죠 라는 반론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서 정부의 고민은 좀 참 있을 것 같습니다. 애매하겠습니다. 네. 전면적으로 선분양은 안 돼. 무조건 후분양만 해라고 법으로 만들면 이건 되겠으나 인센티브를 줘서 유도하는 게 과연 그럴 만한 인센티브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이제 법적으로는 사실 선분양하고 후분양을 크게 구분을 해놓지 않고 있는 상태인데 대신에 이제 어느 정도 요건만 갖추면 선분양을 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대부분 이제 선분양을 선택해 버리는 거죠. 근데 가장 강력한 거는 사실 이 비율을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까지 지은 이후에 분양을 이 외채를 다 갚아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청취자분의 질문 오늘 친절한 경제에서 풀어드릴게요. 광고 듣고 오늘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예, 경제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한국경제TV 김치영 기자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조금 전에 네. 한중 통화스와프 협정 이게 네. 사실은 만기는 지난 건데 그렇죠. 만기 지나고 나서 며칠 후가 됐는데요. 다시 과거와 똑같은 조건으로 연장하기로 네. 3년짜리 계약을 맺었군요.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신규 계약을 했다고요. 예. 사실상 만기 연장이나 다름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하고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그 기자들을 불러서 이 얘기를 해줬습니다. 10일 날이 이제 한중 통화 스와프 만기일이었거든요. 예. 그때 이제 저도 뉴스를 전해드렸지만 이게 만기가 됐지만 사실상 협의가 좀 진행 중이고 긍정적인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전해드렸잖아요. 그래서 연장하는 것과 관련된 얘기를 계속 양국 정부랑 은행들이 국가은행들이 얘기를 했던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똑같은 규모로 3년간 더 연장하는 걸로 지금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3,600위안이니까 64조 원이고요. 동일하게 3년이면 2020년까지로 연장을 한 것으로 지금 얘기가 전해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연장입니까? 아니면 뭐 신규 계약입니까? 라고 네. 얘기했더니 11일자로 신규 계약을 맺은 거다. 법적으로는 그렇고. 네, 그런데 예. 사실상 뭐 하루 차이인데다가 규모도 동일해서 연장했다고 이해하시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필요한 경우에 우리가 위안화를 560억 달러 어치 정도 가져다 쓸 수 있다는 그런 계약인 거죠. 그죠? 우리 돈으로 예. 63조 원이니까요. 이거는 좋은 뉴스입니다.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통화스와프가 보험과 같은 성격이거든요. 긴급하게 우리의 외환보유고나 이런 데 문제가 생겼을 때 야, 우리 계약된 대로 좀 빌려줘라고 가져다 쓸 수 있는 돈이니까요. 예. 지난번 사드 배치 이후로 중국 정부하고 우리나라 사이에 별로 분위기가 안 좋았는데 네. 약간은 뭐 좋아지는 건가 내지는 중국 정부가 그렇게 노골적으로 모든 걸 다 차단하는 건 아니구나라는 또 신호로 받아들일 수도 있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중국도 메시지를 주고 싶었겠죠. 그러니까 기축통화로서 그러니까 위안화의 국제화를 위한 뭐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굳이 뭐 이걸 끊을 필요가 있겠느냐부터 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드 관련해서 우리가 경제보복을 하고 있다고 계속 이슈를 제기하고 있는데 나름의 논리를 들어서 우리는 경제보복이 아니다라고 중국이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대로 동일하게 두고 뭐 정치와 경제를 좀 분리한다는 느낌도 하면서 한국수력 원자력이 원자력 발전 원가를 공개를 했는데요. 이 원가가 그동안 정부가 얘기했던 것보다 현저히 낮았습니다. 그러니까 LNG나 신재생에너지 원가의 한 4분의 1 수준으로 어제 공개를 했거든요. 이게 사후 처리비까지 포함했다는 뜻입니까? 예, 사후 처리비까지 포함된 비용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이제 수력원자력에서 발표를 하니까 예. 이게 지금 갑자기 논란이 된 것이죠. 그래서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출범 이후에 탈원전을 강행하기 위해서 원자력 발전 원가를 상대적으로 높여서 신재생 에너지와 비슷하게 지금까지 얘기를 한 거 아니냐 네. 이런 의혹들을 막 강하게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예를 들면 야당 의원들이 주장했다면 현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기 위해서 만든 수치겠구나라고 추정할 수도 있는데 네. 한국수력원자력은 공기업이고 현 정부에 영향력이 미치는 공기업인데 이런 식의 방침과 좀 다른 숫자를 내는 것도 이례적이고 네. 그러다 보니 정부 입장이 좀 난감해졌겠습니다. 그죠. 정부는 좀 난감한 상태고요. 근데 이제 뭐 야당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한국수력원자력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내부에서는 계속해서 원전을 탈원전을 하게 되면
자신들의 회사 자체에도 영향을 좀 미치거든요. 그래서 예. 사실 내부에서는 탈원전 자체를 반대하는 분위기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그에 근거한 자료를 내놓은 거 아니냐 이렇게 추정해 볼 수도 있고요. 예. 근데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이렇게 반박 논리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발표된 자료에 사후 처리 비용들이 이렇게 다들 들어가 있지만 네. 이건 딱 현재 시점에서만 얘기한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신생에너지라는 것도 그러니까 태양광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러니까 신재생에너지는 사용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발전 원가는 떨어지게 돼 있다. 미래의 네. 가치까지 생각을 하면 예.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지 않았고 두 번째 원자력 발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매몰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나중에 폐기하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원가를 내는 것 자체가 사실상 기준이 없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한 것보다 지금 원자력 발전에서 얘기한 거는 훨씬 더 기준을 좀 낮게 잡아서 계산한 거기 때문에 네. 이것만 가지고 얘기하기는 좀 힘들다. 이렇게 정부에서는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자력 발전소 한 기를 해체하는 데 드는 비용이 네네. 똑같은 규모의 원전이라도 네. 많이 해체를 해본 나라에서 하면 싸게 간단하게 하고 좀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하면 비싸다 이런 주장인가요? 이게 나라마다 또 다 다릅니다. 지금 보면 국가별 원전 해체 비용이요. 2012년도 프랑스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은요.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2,414억 원 정도가 들었다라고 돼 있는데 프랑스는 4천억 원이 넘고요. 미국은 7천억 원, 독일은 8천억 원까지 든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국가마다 기술 수준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해버리면 예. 어쩔 수 없이 이제 후분양으로 가는 건데 그렇게 하자니 이미 시장이 선분양 쪽으로 맞춰져 있는 시장에 너무 타격이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민이 이제 정부가 순차적으로 돌리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가 좀 없도록 공공 부분부터 하고 그다음에 민간에 하겠다라는 거고요. 예. 세금 얘기는 지금 전혀 안 나오긴 하는데 저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택지 같은 경우에 공공택지 같은 경우에는 요지의 공공택지들이 좀 있어서 네. 이제 그 개발하려고 민간사들이 뛰어드는 데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거 줄 때 후분양한다 그러면 우선권을 주겠다. 뭐 이런 거겠죠. 그 우선권이라는 게 결국은 100억에 줄 수 있는 거 80억에 주겠다는 뜻인데 예. 그만하면 20억의 세금 손실 나는 거잖아요. 후분양이든 선분양이든 우리는 100억에 팔게 그러면 100억이 정부 주머니에 들어오는 건데 예. 후분양하는 건설업체한테는 좀 싸게 80억에 드리겠습니다 하면 그거 잡아서 후분양하겠죠 물론. 네네. 그러나 20억이 날아갔잖아요. 정부 입장에서는. 그 20억 서민들에게 쓰자는 주장일 텐데. 네네. 글쎄요. 이게 후분양 제도가 자꾸 이야기가 나오는 게 짓고 나서 들어갔더니 모델하우스와 다르고 네. 자꾸 뭐 세고 부실 시공 있는데 이미 난 돈은 다 냈고 뭐 확인할 수 있는 시험 기간이 없으니 불리하다. 이게 가장 문제라면 다 짓고 나서도 한 10%나 20% 정도는 어디 이 보증금으로 맡겨놓고 네. 뭐 10년 이후 뭐 아파트 수명이 30년까지 가면 20년 사이에도 무슨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하자보수나 하자보수를 해주고 기금을 따로 마련하자는 말씀이시죠? 연락해도 빨리 안 오면 하루에 이자를 뭐 5%든 10%든 붙여서 떼면 네. 빨리 올 것 같은데요, 건설회사. 그것도 뭐 좋은 방법인데 정부의 초점이 그거 해결도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분양했을 때 나타나는 주택 시장의 여러 가지 문제들도 같이 해결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복합적인 네. 것 같습니다. 예. 정부의 원자력 발전 정책, 가능하면 원전 안 만들겠다는 정책인데 네네. 이와 관련해서 원자력 발전을 했을 경우에 전기요금 원가가 얼마나 되느냐 이걸 가지고 계속 논란이 있군요. 예. 결국에는 이제 탈원전을 했을 경우에 지금 탈원전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입장이 그 부담이 많아진다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발전소들의 중심을 가져갔을 때 발전 단가가 높아지면서 결국엔 전기료가 오를 것이다라는 게 이제 반대 논리의 어느 정도 핵심인데요. 정부가 이걸 반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원전도 사실상 원전 발전 단가에 사후에 일어날 사고 비용이라든지 뭐 안전 관리를 해야 될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하면 예. 신재생 에너지에 만만치 않는 비용이 든다라고 지금까지 주장을 해왔었거든요. 근데 어제 이제